예, 7강 진행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간만에 올라왔죠. 제가 요새 이제 뭐 객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문제세법이라든지 기출문제집 이런 걸 좀 집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다소 늦어진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집필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강의 계속적으로 많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의 제 3절의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이 영세율과 면세도 매년 한 문제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중요한 토픽이니까 잘 정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하면 영세율과 면세는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건질 수 있는 그런 토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면 교재 57페이지에 빈출유형 01이라고 해서 면세라고 해놨고요.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영세율이 면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까지 시험은 면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빈출유형 01을 면세로 해놨고요. 뒤로 쭉 넘기시면 빈출유형 02가 66페이지의 영세율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빈출유형 03은 7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영세율과 면세를 직접 비교하는 문제가 74페이지 빈출유형 03으로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교재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강의 이해 목적상 74페이지에 있는 빈출유형 03의 영세율과 면세 그 개념 비교부터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게 소위 영세율이 될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게 면세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저는 가운데 껴있는 이마트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 오리온으로부터 초코파이를 물건값 2,000원에 사오고요. 자신이 1,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3,000원에 팔고 있는 구조로 우리가 항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2,000원에 사오면서 이미 물건값 2,000원에 부가세 200원을 떼었을 것이고요. 부가세 선급급 또는 대급금, 우리 기업회계 용어 말고 세법 용어에서는 VAT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3,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3,3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영세율을 공부하기 위해서 초코파이가 러시아로 수출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왜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상당히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수출이 되는 순간 소비지국 과세 원칙, 즉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나라인 소비지국인 러시아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항상 이렇게 거래했잖아요. 300원을 더 받아오고 200원을 떼인 다음에 100원만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역인세율이 되는 바람에 이게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괜히 200원 떼인 것을 환급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영세율은 아시겠지만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서요. 결론적으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우리를 키우는 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수출의 혜택이 영세율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3,000원이면 삽니다. 이 러시아에서 영세율로 사오기 때문에 3,000원이면 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앞에까지는 똑같죠. 이마트가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2,000원에 띄워오는데 거기에 실제 결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한테 이걸 파는데 이 단계가 갑자기 만약에 면세 단계가 된다면,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단계가 된다면 이마트는 초코파이를 3,000원에 팔고 부가세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세율하고 면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세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가운데 낀 사람들은 플러스 1원도 마이너스 1원도 없는 게 부가세의 대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올 때 떼이고 팔 때 더 받아와서 그 차액만 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가운데 낀 사람이 단돈 1원의 이익도 손해도 없어야 하는 세법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영세율 사업자는 200원을 환급받으니까 200원 떼인 것을 돌려받는데 거기에 비해서 면세 사업자는 200원 떼인 것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얼마가 손해겠어요? 200원이 손해죠. 가운데 낀 사람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고민 끝에 어디다 붙여버리죠? 자신의 매출액에다가
300원의 매출세액이 안 나오더라도 200원을 갖다 붙여버림으로써 200원 떼인 것을 여기서 200원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결론적으로 영세율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200원을 면세 사업자의 매출세액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200원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언제나 영세율보다 면세가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면세는 소위 외국 나갈 때 공항에서 들르는 면세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세는 부가세법상 면세이기 때문에 그 면세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생필품이나 뭐 책이라든지 교육용역 같은 부가세법상 면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뜻밖의 면세의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은 3,200원이죠. 그 최종 소비자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영세율이 오히려 3,000원으로 유리하고요. 면세는 3,200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최종 소비자 가격을 분석하자면 영세율은 원래 물건값에다가 부가세가 전혀 안 들어가는 구조고요.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3,000원에다가 부가세가 200원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부분 면세 제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세율을 진정한 완전 면세라고 부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가 오히려 부분 면세고 얘가 완전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법 학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면세보다 영세율이 더 유리한 거죠. 근데요, 이게 한 가지 사소한 단점이 있는데 영세율로는 물건을 살 수 없는 거 아세요? 영세율로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세율로 물건을 살 수 없냐면 영세율은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잠깐 그 배 타고 가는 기간에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지 실제로 영세율로 붙은 물건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위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러시아로 수출될 때 그 통관되고 배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만 영세율인 것이지 이 초코파이가 러시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에도 항구별로 세관장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러시아에도 러시아 항구에 세관장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럼 그 세관장 할아버지가 3,000원짜리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러시아의 그 나라의 부가세율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세율은요, 물건이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 붙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만 잠깐 영세율이고 외국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그 나라 항구에서 또 그 나라의 세율을 붙이게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 물건을 사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 밀항을 해서 그러니까 배 위에서 물건을 사야만 영세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세율은 이론상만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영세율의 물건을 사기는 힘듭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살 수는 있죠. 우리가 소위 외국으로 나갈 때 면세점 가잖아요. 이 면세점이 엄밀한 의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비행기로 내 몸도 수출되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되는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항에서 면세점을 들른다면 그게 오히려 이 면세가 아니라 부가세에서 영세율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중요한 이론 요약이었고요. 74페이지부터 이 내용들이 이제 표로 또 한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면세만 따로 물어보고 영세율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면세와 영세율을 비교하는 문제도 과거에 많이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쪽이 영세율이고 이쪽이 면세인데요. 취지를 보면 이것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 말씀드렸죠. 수출하는 물건에 영세율을 붙여주고 그 나라에서 수입되자마자 그 나라 세율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면세는 부가세의 역진성 완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진성이 뭐겠어요? 우리 법인세율은 세율이 몇 개다? 3개인 거 아시죠? 10억, 10%, 20%, 22%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득세는 무려 세율이 5개 구간입니다. 즉 6%, 15%, 24%, 35%, 38%까지니까 우리 세율이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세율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율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무려 5단계인데요. 이 5단계처럼 세율이 다양할수록 과세 형평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과표가 1200밖에 안 되는 개인은 6%만 걷어가는데 과세표준이 1억 5천이 넘어가는 개인은 무려 38%를 걷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걷어가야 하고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많이 걷어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가세는 세율이 10%밖에 없는 단일 세율입니다. 단일 세율. 이거 영꽝이죠. 꽝. 영꽝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다양해야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되는데, 이 부가세는 세율이 단일 세율 하나밖에 없다는 아주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10% 부가세를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이 밥을 한 그릇 먹어도 10% 부가세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의 경우는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공평한 세법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부가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불공평하죠. 그걸 바로 역진성이라고 하죠. 이 부가세가 역진성이 있다는 태생적인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먹을 수밖에 없는 쌀 같은 이런 생필품부터 면세를 적용해주면 아무래도 역진성이 좀 완화가 되겠죠.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거꾸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부자들만 애용하는 외제차나 아니면 고급 골프채 있죠. 여기서부터 면세를 해주면 이제 그때는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역진성이 완화되기보다는 역진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당연히 사치제에다가 면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필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면세 적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적용 대상인데요.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 특정 거래에 적용해주고, 면세는 기초 생필품 등 일정한 재화 영역에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매입세 환급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영세율과 면세를 판가름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에 환급해 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환급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아까 그림에서 2,000원에 사와서 3,000원에 파는데 3,000원에 면세로 팔리면 매출세액이 안 나온다. 이게 만약에 영세율로 팔려도 매출세액은 안 나오지만 영세율은 과거에 떼었던 200원을 환급해 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전혀 환급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가운데 낀 사람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환급 안 되는 200원을 어디다 붙여버린다? 자신의 매출액에 붙여버려서 결국은 3,200원을 결제받는데, 그 2,000원, 그 200원을 제가 아까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고요? 안 부른다고요? 매출세액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매입세액이 환급이 안 되는데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어요. 즉 200원에 붙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그게 고스란히 전가되니까 오히려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면세보다는 영세율이 더 유리한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영세율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의 면세 전도를 보시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3,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세율 적용 단계 및 그 전 단계, 영세율 적용 단계는 그 이마트가 2,000원에 사와서 3,000원에 붙이는 그 단계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라 하면 오리온이 밀가루를 사와서 초코파이를 만드는 그 모든 단계의 부가세 전체에 대해서 면제가 되죠. 그 이유는 뭔지 알죠? 3,000원 더하기 빵원이니까 모든 전 단계까지의 부가세가 싹 다 일시에 날아가는 제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부분 면세 제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3,000원에 얼마가 안 날아갔어요. 200원에 안 날아갔죠? 이 200원은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에 대한 10%인 100원은 날아간 거긴 한데요. 그 이전 단계에서 쭉 넘어온 부가세 200원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분 면세 제도고, 면세 적용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즉 100원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지 그 이전 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면세가 되는 건 아니란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5번 이어지는데요. 양가로 5번 보시면 과세표준, 과표 매출세액과 세액은 영세율은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되죠. 이거 기억하셔야죠. 영세율은 과표가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과표에는 포함이 되지만 영해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매출세액이 없는 것에 불과하고요. 과표에 잡힙니다. 다만 이제 세율이 0일 뿐이고,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도 않고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세율 사업자는 우리 부가세의 그 바운더리, 이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율만 0일 뿐이고,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아예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도 않고 거래 징수할 매출 세액도 없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6번도 중요한데요. 이게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렵다와 중요하다는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안타깝게 대부분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하지만 쉬운 거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함정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 모든 재반 의무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세율만 영일 뿐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부가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고 단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와 대리납부 의무라는 협력 의무는 있고요. 이거는 지금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요약해드리는 걸 하려고 하고, 지금 오늘 이 강의에서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게다가 부가세법상 납부 의무가 없지만 다만 협력 의무라고 소위 부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와 대리납부 의무만 있겠습니다. 자, 양가로 7번 보시면 사업자 여부인데,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부가세법상 아무런 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했고, 실제로 기출문제로도 이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잘 한번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75페이지로 오시면 주1에 역진성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금방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 2번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영세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함정이 많이 걸려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자, 즉 간이과세자를 포함해서 과세사업자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자신의 물건을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자가 수출까지 할 경우는 많진 않은 편인데, 이론적으로 간이과세자라든지 과세사업자 모두 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이거 중요하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면세 포기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파시는 분이 이번에 그 쌀을 해외에 수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면세사업자였는데, 면세사업자가 앞서는 겁니까? 영세율이 앞서는 겁니까? 이럴 때는 영세율이 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면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면세 포기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내국인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로 수출하면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데, 거꾸로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즉 그 사람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일 텐데, 우리나라, 즉 미국 사람이라고 치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짧은 기간 사업을 하다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비거주자의 수출인데, 이 비거주자의 수출마저도 우리나라에서 통 크게 영세율을 적용해줘야 하냐? 그거는 우리가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소위 상호 면세주의에 의해서 거꾸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사업을 잠깐 하다가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을 할 때 그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면, 거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사람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할 때 똑같이 면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이걸 부가세에서 소위 상호 면세주의라고 부르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나라들하고 상호 면세주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상호 면세주의가 체결된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출을 할 때에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게 이 상호 면세주의의 취지입니다. 과거에 상호 면세주의도 시험 문제에서 한두 번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빈출 유형 3번의 이론 요약을 마치고요. 우리 바로 이제 18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2009년 CPA 기출문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네요. 자, 1번을 보시면 부가세법은 주로 소비지구 과세원칙, 맞죠?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고,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로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틀린 말 아니죠. 부가세법은 주로 이제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영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두 개 다 맞는 설명이겠고요. 2번을 보시면 영세율은 영세율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라고 불리니까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을 보시면 면세는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 환급받는다. 엄한 소리죠? 자, 제가 영세율하고 면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 떼었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부분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전혀 환급이 안 됩니다. 부분 면세제도. 부분 면세제도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요. 이게 일부는 환급하기 때문에 부분 면세가 아니라 앞 단계에서 떼었던 200원은 전혀 공제가 안 되고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100원에 대해서만 일종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 면세가 맞긴 맞는데 그 앞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오답입니다. 4번을 보시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포기를 하고 지체 없이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 맞는 설명입니다. 5번을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죠. 거기에 비해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결론적으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2004년 약 11년 전에 CPA 기출문제이긴 한데요. 내용이 제가 좋아서 한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을 물어본 문제죠. 1번을 보시면 영세율은 소비지국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에 면세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다 설명 아까 해드렸죠. 2번을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를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반 의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즉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제반 의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종의 협력 의무라고 부르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와 대리납부 의무 두 개는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3번을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모든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셈인데 면세의 경우는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아마 상호면세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하나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상호면세주의.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외국법인만 그런 게 아니라 플러스 비거주자일 때도 마찬가지죠. 외국법인 비거주자 모두 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지는 거꾸로 그 나라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수출해주면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상호면세주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문장은 마치 외국법인은 상호면세주의가 되는데 비거주자는 상호면세주의가 안 된다는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이 4번이 오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세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면세 포기 제도를 설명하는 거죠. 이때에는 과세관청에 승인을 필요하는 건 아닙니다. 면세를 포기해서 영세율 즉 수출업자가 될 때 반드시 승인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포기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해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출 유형을 분석해보면 면세가 좀 더 시험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세율이고 마지막으로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시험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는 이론 요약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빈출 유형 3번을 미리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3절의 제일 앞에 57페이지로 한번 건너오시겠습니다. 자, 57페이지 보시면 이제 면세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면세가 훨씬 더 난이도는 쉽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57페이지에 있는 그 표 위주로 해서 면세 대상을 한번 쭉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기초생활 필수 재화 영역이죠. 가장 기본적인 면세로서 동그라미 1번 미가공식료품인데 국산과 외국산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가공을 하지 않은 식료품은 우리나라 것만 면세인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면세란 소리고요. 거기 주 1번 있는데 제가 나중에 주 1번은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는 판매시설에 독립적인 관입, 병입을 할 때만 과세가 되고 안 그러면 면세인데 이것도 주 1번, 2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과 수산물인데 수산물과 임산물인데요. 자, 쉽게 얘기해서 외국, 그러니까 못 먹는 것은 우리나라 것만 면세란 소리고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니까 보시다시피 비식용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아니라 거꾸로 미가공 식료품은 우리나라 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거나 다 면세인 거죠. 제가 이거는 주 1, 2, 3번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데 동그라미 3번 수돗물, 생수는 과세고 연탄과 무연탄 면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성용 생리처리 유생용품이라고 해서 제가 공부하던 2000년대 초반인가 이게 과세다가 면세로 바뀌었는데 뭐 잘 바뀐 거죠. 당연히 이것도 생필품의 일종일 테니까요. 동그라미 3번에 여객 운송 용역, 우리가 보통 매일매일 타는 지하철이나 버스, 시내버스 다 면세인데 그 다음 줄 다만을 기억하셔야죠. 다만 항공기, 자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1차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15년 4월 1일 이후로 고속버스 중에서 제일 그 높은 서비스인 우등고속버스만 과세가 되고요. 이제 일반 고속까지도 면세 편입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번 1차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과 자동차 대여 사업은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여객 운송 영역은 대부분 면세인데 4대 고급 교통 운송수단인 항공기, 고속버스, KTX, 택시가 과세인데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있던 고속버스도 아마 조만간 우등고속까지만 과세가 되고 일반 고속은 면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에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이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주 4번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는 걸로 약속하고요. 동그라미 7번에 주택 공급 중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 용역도 역시 나중에 제가 주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국민후생 관련 재하 용역이라고 해서요. 동그라미 1번에 의료보건 용역인데요. 가로 열고 일부 미용 목적은 과세죠. 한마디로 쌍꺼풀 수술 같은 것은 그게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니 물론 뭐 일부에게 꼭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니니까 미용 목적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의사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의사, 그러니까 수의사한테 가서 내가 애완동물 데려가서 뭐 주사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면세였는데 최근에는 부가세 과표를 발굴한답시고 수의사한테 애완동물을 갖다 맡겨서 즉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죠. 이런 거를 갖다 줘서 진찰을 받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런 게 싹 다 과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AI가 창궐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로 시골에서 애완동물 말고 가축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에 살고 있는 돼지나 소 이런 애완동물이 아닌 가축한테 진료를 해주거나 그런 아주 기본적인 수의사의 영역은 여전히 면세입니다. 그리고 혈액, 가로 열고 약사의 조제는 면세, 의약품 판매는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우리 병원 가가지고 처방전 받아다가 아래층에 있는 약국 가면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지어주는데 이건 면세고요. 그게 아니라 병원 간 김에 약국 간 김에 힘내서 공부하려고 바카스 같은 걸 사 먹으면 이거는 조제 용역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판매이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 용역은 면세죠. 우리 이름경영 아카데미가 이번에 신설된 학원인 거 아시죠? 이거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됐겠죠. 제가 무허가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육받는 알고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학원들은 당연히 다 면세가 되는 교육 영역입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근데 가로 열고 무도학원, 즉 댄스 학원이나 운전면허 학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몇 년 전에 그 부가세 과표를 발굴한답시고 다 과세로 바꿔버렸죠. 동그라미 3번 우표인데요. 우리 일반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라고 해서 요새는 우표 수집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요. 이 수집용 우표는 과세고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까지 면세가 됩니다. 여기 안 나온 게 집전화가 안 나왔죠.
집 전화하고 또는 휴대폰 있죠. 핸드폰, 소위 휴대폰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과세입니다.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집 전화하고 휴대폰은 과세가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동그라미 4번에 법 소정 제조 담배 중 판매가가 200원 이하인 담배가 지금도 있나요? 이것도 면세고요. 양가로 3번에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책, 아주 유명하죠. 책, 도서나 심지어 책을 대여해주는, 왜 우리 비 오는 날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보면 그 도서 대여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우산 받고 가다가 책 한 권 빌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먹는 게 또 하나의 운치 아닙니까? 비 오는 날. 이 도서 대여 용역도 하나의 면세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신문이 면세인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올해 개정됐네요. 가로 열고 인터넷 신문도 면세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잡지, 관보 및 뉴스통신까지는 면세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하고 광고는 과세가 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예술창작품, 골동품은 과세고요. 예술창작품하고 예술행사, 문화행사, 그 다음에 아마추어 운동경기 외에 프로야구는 과세인데 고교야구나 대학야구 같은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입장권을 말하는 거죠. 프로야구 입장권 끊고 들어가면 그거는 과세인데 일반 이렇게 고교야구라든지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면세가 받고요. 동그라미 4번에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우리가 안 가는 곳 한마디로 면세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지 않는 곳 다 면세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 혹시 용인에 있는 애벌레랜드 가보셨습니까? 애벌레랜드? 막 그 애벌레들이 창궐한다는 애벌레랜드. 용인에 있는 애벌랜드 가시면 이 에버랜드는 그 유흥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저것 탈 수 있는 오락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 가면 사파리 같은 동물원이 있거든요. 이거 애매하죠? 뭐 예를 들어서 입장권을 딱 내고 들어가면 입장권 내고 들어간 사람의 30%는 사파리를 가고 나머지 70%는 그냥 놀이시설 타느라고 바쁘다. 그럼 입장료가 10,000원이라면 그 중에 70%는 과세, 30%는 면세.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복합 그 오락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양가로 4번에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저술가, 작곡가 등의 작업상,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다 면세고요. 동그라미 2번 이거 아주 중요한 명제죠. 토지의 공급도 면세입니다만 가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임대죠. 토지의 임대.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토지는 언제나 면세는 아니라고요.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면세가 맞는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계속 가로 내용을 읽어보면 토사석, 토사석은 말 그대로 토사석은 흙하고 모래하고 돌이겠죠. 토사석의 매매는 과세가 되고요. 단 농민의 일시적인 토사석 판매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금융보험용역도 면세인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주 7번에서 다시 한번 요약 설명을 하는 걸로 하죠. 양가로 5번에 기타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뭐 다 의미가 있대요. 다. 당연히 다 의미가 있죠. 여기는 제가 이제 내용들을 다 표로 요약한 거니까 이 표 정도는 당연히 다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기타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기타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거 중요한데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이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 공급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급. 이 공급. 그러니까 국가 아니면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국가는 지들이 공급하면 무조건 면세. 물론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몇 개는 과세가 있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주 8번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면 지들은 면세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를 공급해주면서 만약에 이게 과세라면 국가가 상당히 번거롭겠죠. 왜냐하면 국민한테서 부가세를 떼다가 또 다른 국가인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상당히 이거는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지들이 공급하면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되게 기분 나쁜데 동그라미 2번 국가나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이죠. 이거 조심하세요.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때도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국가는 자기들이 공급하면 무조건 면세요.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국가에 공급해 줄 때는 그저 공짜로 무상으로 거저줘야만 면세니까요.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밌는 구조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이 다음부터는 썩 중요하지 않는데 동그라미 3번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 목적은 면세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재화 수입 시 특정 면세 대상 재화가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특정이 뭔지. 동그라미 5번 공공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용역이 면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가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2015년까지 면세고요. 동그라미 7번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8번에 기타 법정 요소를 충족한 재화용역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주 1번 미가공 식료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 지금 설명하는 미가공 식료품은 중요하죠? 잘 요약하셔야겠습니다. 자, 주 1번에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인데 제가 여러분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미 가로에다가 국내하고 수입품을 불문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배우실 미가공 식료품하고요. 좀 이따 배우실 그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공 식료품은 말 그대로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1차 정도만 가공을 한 건데 이런 미가공 식료품은 우리나라 거든 해외 거든 즉 쉽게 얘기해서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쌀도 면세요. 중국에서 수입해온 쌀도 면세인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미가공 식료품이니까. 근데 이따 배우실 비식용 한마디로 못 먹는 걸 의미하는데요. 못 먹는 것은 우리나라 것만 국내산만 면세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부터 보시면 주 1번에 미가공 식료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산과 수입산을 불문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소금으로서 1.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말 그대로 날것의 미가공이거나 아니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부가세에서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그 음식에 뭐를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해서 가공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맛소금하고 설탕은 제가 뭐 맛소금을 만들 때 열을 가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맛소금 자체가 소금을 가공화하거나 화학작용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맛소금하고 설탕은 과세가 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1차 가공이라 하면 보통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포장, 염장 등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해볼까요? 정육 해볼까요? 정육? 왜?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요. 한마디로 마트에 가거나 정육점을 가면 돼지고기를 한 마리를 통째로 우리한테 팔진 않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시골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회계사나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은 없죠. 사법고시 이런 큰 시험에 붙으면 동네에서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통째로 이제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데 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육점을 가면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주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이 단순히 칼로 자르기만 하는 것을 정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열을 가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1차 가공은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 면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다음의 경우도 면세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농산물 등의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해서 쌀을 빻으면 쌀결이라는 게 나오고 밀에서는 밀기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똑같이 다 면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거라고 해서 왜 우리 마트에 가면요. 해물탕감을 이렇게 스티로폼에 집어넣어가지고 비닐 포장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물탕감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고기 들어가죠. 미나리 들어가고요. 뭐 파, 양파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해서 팔기만 해도 여전히 당연히 면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기능성 쌀, 이거 뭐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기능성 쌀에 식품 첨가물을 첨가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합시킨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면세가 됩니다. 자, 우리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강의가 지루할까봐 제가 조금만 재밌는 사례 하나 설명드릴까요? 요 2번입니다. 2번.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만 하면 제가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회 좋아합니까? 회?
횟집이라고 하죠. 횟집. 횟집에서 회 한 그릇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구하고 둘이 소주를 기울여서 나눠 먹습니다. 자, 우리 횟집에서 밥을 먹으면 과세겠습니까? 면세겠습니까? 과세요, 면세요. 안 먹어봤어요? 비싸요? 뭐 나중에 많이 먹으세요, 합격해서. 횟집에서 회를 먹으면 실제로 계산하면 부가세 과세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횟집에서 회를 먹을 때 뭐를 먹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상추를 딱 올리죠. 상추 면세거든요. 거기다가 회 한 점 회를 올립니다. 회도 불칼로 자르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도 그냥 칼로, 소위 사시미 칼이라고 할 때 사시미로 자를 때 이게 별로 열을 가하진 않거든요. 그럼 자, 상추도 면세, 거기에 올리는 회도 면세, 그리고 거기다가 마늘 넣고 양파 넣고 이렇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먹잖아요. 왜 근데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하면 왜 과세일까요? 저번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횟집에서 먹는 회가 과세인 이유는 매운탕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를 다 먹으면 매운탕을 끓여주지 않습니까? 그 매운탕이 열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세라는 좀 다소 어이없는 대답을 한 학생이 있는데 실은 그 학생의 말도 맞지만 횟집에서 먹는 회가 과세인 이유는 되게 어이없는데요. 국세청의 해석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이 그 회 들어가는 쌈 있잖아요. 이 상추쌈까지는 면세인데 이 상추쌈을 여러분들이 입에 집어넣고 아물 씹어먹는 저작작용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침샘이 자극되어 침 안에 있는 락타제, 아밀라제가 막 여러분의 음식에 화학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횟집에서 회를 먹는 순간 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열을 가한 건 아니지만 가공이 되다 보니까 횟집에서 먹는 음식값이 과세라고 하죠. 왜 우리 마트 수산물 코너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지하 1층에서도 횟감을 날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횟감을 먹진 않고요. 그 횟감을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 면세가 받습니다. 이건 면세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순간 그때는 과세로 바뀌는 거고 횟감을 가져만 오면 그때는 면세가 되는 거죠. 참 재밌는 실무 세계죠. 여러분이 이 실무 세계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중에 실무 되시면 실무 합격하시면 이제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배우시는데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수업 목적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해서 주 2번에 단순 가공식품이죠. 자, 단순 가공식품은 시간 없고 귀찮으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종갓집에서 파는 종갓집 김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 이게 과세의 면세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과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죠. 단순 가공식품의 의미는 데친 채소류. 야, 이거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데친 채소류래요. 왜 우리 시장 반찬 가게를 가시면 음식 그 일반적인 이런 채소 같은 걸 1차적으로 살짝 데쳐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열을 가한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데친 채소도 과세가 돼야 하거든요. 1차적으로 열을 가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가공을 했다고 말하기에 너무 좀 소박하게 가공했거나 너무 단순하게 가공을 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내가 강의하면서 이런 음식을 얘기할 줄이야.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고추장 등 이런 거는 가공을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가공했다고 하긴 민망하니까 말 그대로 단순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면세 여부에 단순 가공이든 본격 가공이든 가공이라는 걸 일부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재래시장이나 자취생, 우리 같은 고시생을 우대해 주겠다는 측면으로 아무래도 단순 가공식품은 서민들이 많이 먹으니까요. 면세로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양가로 3번인데 이걸 다시 사업적으로 관입, 즉 관에 넣거나 병에 넣거나 뭐 교재에는 없지만 플라스틱 입, 뭐 스티로폼 입, 비닐 입, 그러니까 어딘가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보시다시피 단순 가공식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으로 판매 시는 과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갓집 김치는 과세가 되는 거죠. 다만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관입 등은 면세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주 가는 어떤 특정 시장 가보면 거기 반찬 가게가 있고요. 반찬 가게 아줌마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아줌마 3,000원어치요. 그러면 우리 보통 검은색 비닐이나 아니면 왜 팩에다 넣어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적 운반을 위해서 시장 반찬 가게에서 비닐에 담아준 김치만 면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종갓집 김치, 순창고추장 뭐 이런 것들은 싹 다 과세죠.
제가 세법에서 이런 걸 강의할 줄이야, 얘 먹는 걸. 자, 그 다음에 주 2번인가요? 주 3번이군요. 주 3번에 보시면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과 축산물과 인산물인데요. 보시다시피 못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갯지렁이, 금붕어, 목재, 아니면 뭐 애완견을 먹진 않겠죠, 설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거, 국내 것만 면세고요. 수입 애완견 등은 과세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가 면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고약한 내용이 없는데 이 주 1, 2, 3번이 그나마 조금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고요. 뭐 이것만 마스터 하신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일반 면세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주 4번 보시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건 워낙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층은 지금 상가로 쓰고 있고요. 2층하고 3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 이걸 소위 이제 주택과 그 나중에 배우실 주택과 상가, 즉 겸용주택이라는 것이고, 얘도 이제 주택과 그 밑에 딸려있는 부수토지를 같이 임대할 때 과세 문제를 배우는 건데요. 양가로 1번의 면세 대상을 보시면 동그라미 1 주택 또는 동그라미 2, 2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장착된 토지 면적의 5배, 아시는 거죠? 5배. 그 주택의 연면적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 과거 기출문제들을 보면 당연히 도시지역 내인 5배가 많이 출제됐지만 언제든 10배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우리 뒤에 풀문제도 10배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무조건 5배만 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주택 부수토지 임대용역이라고 부르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겸용주택의 임대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것도 뭐 워낙 중요하고 자주 봐서 제가 크게 부연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반가로 1번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조금만 크다면, 아까 제가 왜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은 그 상가로 쓰고 있고 2층, 3층은 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택 면적이 조금만 넓으면 가운데서를 보시면 건물은 전부 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이 규정이 납세 의무자한테 유리한 말입니까? 불리한 말입니까? 유리한 말이죠. 내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세입자들한테 1층은 상가로 내주고 있고 2층, 3층은 우리가 주택용, 거주용으로 내주고 있다면 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주택용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의 월세는 이따 배우시겠지만 부가세가 면세니까요. 심지어 1층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까지도 겸용주택의 경우는 다 면세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훌륭한 규정이죠. 자, 오른쪽 소리에 보시면 그러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전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니까 토지까지, 그러니까 밑에 딸려있는 토지에 대한 월세까지도 싹 다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이라는 규정이 있죠. 단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나 10배를 넘어가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은 어쩔 수 없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은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더니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도 반가로 2번이에요. 이거 언젠가 공부하다 헷갈리는데 같은 경우는 반가로 1번이 아니라 반가로 2번에 같은 표시가 있는 겁니다. 같아버리면 반가로 2번으로 내려오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주택은 당연히 주택 면적까지만 면세가 되고요. 상가 면적은 어쩔 수 없이 과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층 상가 내줬고 2층 상가 내줬고 3층 주택으로 내줬으면 당연하겠지만 월세 중에서 1층 부분하고 2층 부분은 부가세 내셔야 하고요. 3층 부분은 부가세를 안 내는 거죠. 자, 오른쪽 세로의 부수토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 부수토지는 미니멈 A와 비중 작은 거라고 해서요. A는 토지 면적 곱하기 전체 건물 면적분의 주택 면적을 한번 안분하셔야 하고요. B의 경우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또는 10배까지 인정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상가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 빼기 주택 부수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공식은 실제로 계산 문제를 풀면 아주 허접한 수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표로 보거나 글씨로 보는 게 더 어려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계산 문제는 전혀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꽃표시 1번에 2층 이상의 건물을 빌려줄 때의 문제인데요. 2층 이상 건물을 빌려준다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쳐요.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하진 않지만 3층짜리 건물이 있고 이게 30제곱이고 얘가 30제곱이고 얘도 만약에 30제곱이라면 이때는 주택 정착 면적, 요거 땅바닥 면적의 30제곱에 5배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이게 상가고
이것도 상가고 요것만 주택이라면 이 땅바닥 30제곱도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2대 1로 나눠서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땅바닥도 나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30제곱에 5배 하는 게 아니라 30제곱 곱하기 전체 3층분의 한 층 부분. 자, 엄밀히 말하면 면적으로 하셔야죠. 90제곱분의 30제곱인 요 한 층 부분, 요거 한 층 부분, 요 한 층 부분에 대해서만 5배를 곱하셔야 하니까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이게 그냥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되겠고요. 나와도 제가 지금처럼 설명드렸던 꽃표시 1번에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은 건물 정착 면적 곱하기 전체 건물 면적 중에 주택 관련되는 면적만 안분해서 30제곱 전체 땅바닥에 5배를 곱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3분의 1에 대해서만 5배를 곱해야 한다는 것도 2차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주 5번 해보시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인데요. 이건 별로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쌍꺼풀 수술 등 꼭 해야 하는 수술이 아닌 대부분의 미용 성형 수술은 과세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그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술이나 축소술 등등은 다 과세인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가로 대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수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 확대 축소술 다음에는 가로 열고 유방암에 걸려서 그 수술에 따라서 유방 제거라는 것은 제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할 필요가 없는데 했던 미용 성형 수술은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각 군데군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대신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인데 다만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등에 한정한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수의사가 하는 모든 진료가 면세였습니다만 최근에 부가세 과표를 계속 발굴한다는 이유로 이제 가축에 대해서 그 수의사가 제공해야만 면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용역이죠.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사자 들어가면 면세죠. 변호사, 수의사, 장의사. 근데 물론 뭐 회계사나 처음에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죠. 의사, 약사, 그 다음에 수의사, 장의사, 의사, 약사, 수의사, 장의사 이런 경우가 면세고 이제 거꾸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가 공급하는 것은 뭐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장의사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면세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 6번에 토지 건물의 임대 공급인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 표를 만들었는데 토지는 언제나 면세인 건 아니에요. 표의 오른쪽 세로 가보시면 제일 끝에 토지 공급만 면세고요. 가운데 세로에 있는 토지의 임대는 과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상가를 보세요. 상가는 가로로 보시면 쉬운데요. 상가는 월세를 받든 아니면 공급하든 사고팔든 상가는 부자들이 보통 투자하거나 사고파는 거니까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국민주택, 우리나라의 보통 30평대 초반 아파트, 굳이 전용 면적으로 하자면 85제곱미터 또는 과거에 25.7평이라고 소위 얘기했는데요. 전용 면적으로.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분양 면적으로는 30평대 아파트인데 30평대 초반 아파트까지는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 남한테 아파트나 집을 빌려주고 국민주택 규모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든 아니면 동그라미 2번에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40평대, 50평대 상당히 넓은 아파트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든 가운데 소리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월세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초년생이거나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확률이 큰데요. 이렇게 월세까지도 부가세를 10% 붙여버리면 주인장이 지난달까지는 50만원 받다가 이번 달부터 당신이 부가세 부담해 라고 해서 55만원을 부담시킬 확률이 크다 보니까 가운데 세로에 있는 주택의 임대는 이게 국민주택이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넓은 주택이든 그냥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에 국민주택을 아파트가 처음 지어가지고 팔 때 이게 국민주택까지는 면세가 되는데
국민주택을 좀 넘어가는 40평대, 50평대 아파트는 삼성 레미안이 처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팔 때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물론 토지 부분에는 안 붙고요. 뭐 건물 부분에만 붙지만 아무튼 이 표를 나름대로 제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월세, 그러니까 임대를 받을 때 과세가 되느냐 면세가 되느냐, 아니면 공급, 사고 팔 때 과세가 되느냐 면세가 되느냐를 잘 제가 구분했으니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꽃표시 2번 보시면 단, 주택, 부수토지는 토지여도 면세가 되고요. 그게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양, 염전의 임대는 또 아예 과세가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꽃표시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주 7번 보시면 금융보험 영역인데요. 양가로 1번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법에 열거된 웬만한 금융기관은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다음 내용도 중요한데, 단 다음의 영역은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영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은행이 우리들한테 이자 받거나 이자 빌려주면 그 이자에는 10%가 안 들어가는데, 로또를 판다거나 뭔가 복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 영역, 즉 본사 건물이 좀 남아가지고 일부를 다른 데 임대해줘서 월세를 받고 있거나, 한마디로 금융사가 금융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부수 업무를 하면 그런 건 대부분 10%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의 영역은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영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용 주화 또는 금지금에 대한 대행 영역 등, 뭐 그 다음에 수익증권 등 뭐 그런 것들은 제외라고 써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금융보험역 이외에 복권을 팔거나 입장권을 팔거나 상품권을 파시면 이런 것들은 싹 다 이제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기업 합병 또는 기업 매수의 중개, 그러니까 M&A 같은 거 중개해 주는 거죠. 주선 대리, 신용정보 서비스,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판매 대용역도 똑같이 그 면세에서 제외되는 과세고요. 특히나 동그라미 3번은 꼭 기억하셔야죠. 부동산 임대 용역, 은행이 스페이스가 좀 남았다고 월세 받고 임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과세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감가상각자산의 대여 용역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 감가상각자산을 빌려주고 남한테 돈을 받고 있는 거. 자, 양가로 2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의 부수에서 남한테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공하면 이것도 면세인데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삼성전자가 잠깐 여유자금이 생겨가지고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한 100억을 빌려주고 매 연마다 한 3, 4억 정도의 그 소위 이자 수입을 노리고 있다고 치죠. 요 이자 수입, 즉 한마디로 금융보험은 원래 금융보험업이라는 업종에서 해야만 면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배운 것처럼 내 업종 자체가 금융보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업종에 잠깐 부수해서 금융보험 영역이나 유사한 영역을 적용하면 이것도 면세란 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자는요, 삼성전자가 이자를 남한테 주어서 받든 아니면 국민은행이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든 우리나라에서 이자는 웬만하면 다 면세가 된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같이 60페이지죠. 60페이지 보시면 주 3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영역은 내용을 보시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영역은 면세가 원칙이지만 우체국 택배나 KTX처럼 또는 부동산 임대업처럼 과세 형평상 다른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면세가 아니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를 보시면 조특법상 주요 면세 대상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그 고유 목적 사업으로 공급하는 일정한 자영역도 조특법상 면세고요. 마지막으로 영유아용 기저교약 분유도 조특법상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강의 멈추고 그 다음에 면세 포기제도와 뒤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